보시면 지금 노란색, 주황색이 10년 채권의 수익률이고 2년짜리 수익률이 자주색입니다. 보시면 지금 채권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수익률은 확 올라간 반면에 같이 올라가다가 장기 채권의 수익률 떨어지는 속도가 중기 채권 수익률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라지면 그 얘기는 장기 채권을 비싸도 주식시장이나 위험시장에 투자하는 게 위험하니까 비싸도 국채를 막 사는 사람이 많아서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는 사람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60년 이전으로 봐도 10년짜리하고 1년짜리 그 파란색은 지금 10년짜리와 1년짜리의 수익률 차이고요. 그다음 빨간색은 10년짜리하고 3개월짜리 차이인데 공이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불경기가 왔다. 리세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난 62년부터 2018년까지 7번의 불경기 때는 반드시 왔는데 이 역전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역전 현상에서는 불경기가 안 왔다가 그 다음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저 빨간 점이 2개가 있는데요.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역전 현상이 아주 단기간에 있었고 그 역전 현상 다음에 불경기가 안 왔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 전에는 반드시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역전 현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경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예외가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 역전 현상이 아주 작다. 크기가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의 수익률 역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금방 끝난 경우에는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불황이 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굳이 역전 현상만 따지면 과거 6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에 9번 발생했는데 7번의 침체가 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수익률 격차가 점점 좁아지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올 확률이 커진다라고 봐서 그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채권 수익 곡선에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얼마인가를 미국의 이제 연방정부 뉴욕의 연방은행이 발표를 하는데 저 밑에 보이는 곡선입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확률이 30%가 넘어서 90%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에 저 최소 1960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침체가 이 수익 곡선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했을 때 30%였을 때 바로 이어서 나왔는데 반드시 30% 나는 건 아니고 3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확률로 예측을 하는데 30%가 넘어가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어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확률을 32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하는 확률을 32.9%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의 최하 마지노선을 뚫은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ISM 제조업 활동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SM은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거기서 발표하는 제조업 활동 지수인데요. 이 PMI는 5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장기간 침체되고 50 이하로 많이 떨어지면 지금 보시면 2001년, 2008년에 이 제조업 활동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그것이 계속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6월 달까지만 해도 아직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8월 말 지수가 나왔는데 드디어 50 이하로 내려서 49.1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활동 지수도 지금 불경기의 조짐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보시면 유럽에서 독일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추락이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보시면 저 위에 검은색이 유럽의 제조업 활동 지수입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상당히 높은 수였었는데 그때부터
급전직하를 해서 지금 45 미만으로 40대까지 계속 떨어져서 독일의 제조업 불황이 상당히 길고, 제가 한 번에 그 자동차 불황이 불경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방송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 독일에서 워낙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의 비중이 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장기간 지금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저 빨간색은 서비스업이고 청색은 그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친 건데, 서비스업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의 부실이 상당히 크게 불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일보다도 더 장기간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하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45 이하로 50서부터 이제 위험하다고 그러고 45 이하로 장기간 지속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최근 이제 미국에서 50 이하로 떨어졌고 45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현재 상태는 매우 어두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점점 작아지면서 아까 서비스업이 강하면 그쪽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나 또 구매력이 버텨주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제조업의 활동 지수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조금 예측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비중이 워낙 높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소비 심리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가 떨어지면 그것이 전기에 비해서 15% 이상으로 급락을 하면 불경기를 예측하는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 15%까지 미국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심리지수는 언론이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미국,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 이런 뉴스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지수이기 때문에 경기의 활동을 가지고 정확히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낀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그 현재 동행지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경기 예측지수, 그 다음에 장기 예측지수라고 하는 세 개의 지수들을 보면, 이 세 개의 지수가 공통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불황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8년 초부터 전 세계의 경기 예측 선행 지수들, 세계의 그 동행 지수들이, 현재 미래 장기의 동행 지수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또한 심리 지수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미래를 예측하기 좀 어둡게 예측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버블이 오래 갈 수 없는데, 주택에서의 버블은 없는데 기업들이 부채를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지금 미국의 총 기업 부채 규모인데요. 지금 2009년에 구조조정에서 좀 내려왔다가 그 후에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채를 쓰고 있어서, 만약에 경기 불황이 오면 상당히 기업들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불황을 예측하는 지수들 또는 통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불황기가, 리세션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맥킨지에서 상당히 시사성이 있는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기업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망하거나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부진한 기업들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걸 조사해 봤습니다. 보시면 그 오른쪽의 그래프 중에 청색이 불황을 겪고 나서 아주 회복 탄력적으로 급히 회복된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색이 미국의 S&P 500 우량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그렇지 못한 나머지가 지금 저 황색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불황기에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이 세 그룹이 공이 다 떨어집니다. 공이 떨어지는데 불황 중간서부터 이제 불황을 지나고 회복되는 데서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불황 시에는 소나기가 올 때는 누구나 다 비를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다 주는데 근데 이 기간 동안 했던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회복 탄력성 있는 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세전 부가가치죠. 에비타라고 해서 그게 10%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매출이 줄었는데 에비타를 올렸다는 것은 세전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가 절감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출 줄어든 것보다 에비타가 올라간 반면에 다른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 에비타가 15% 하락해서 얼마나 선제적으로 원가 구조조정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원가 구조조정 중에서도 특히 불황기에 이 금융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재무구조조정, 소위 이제 부채를 얼마나 감소시키냐. 그래서 회복 탄력성 있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자기 순자본만큼의 부채를 삭감을 해서 했는데 반면에 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자기 순자본보다 3배의 많은 부채를 써서 매출 하락을 부채로 버티는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IMF 외환위기 때도 이런 구조조정을 잘하고 살아남게 되면 그 불황기에 살아남느라고 원가 절감을 많이 했으니까 그 후에도 남보다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되는 거고 재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금융비용이 많이 하지 않는 거니까 체력이 탄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구조조정을 얼마나 잘하는 기업이냐 하는 것이 불황 이후에 큰 도약을 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가나 재무 구조조정만 자꾸 강조하니까 그냥 마구 비용을 줄이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지만 핵심 고객을 놓치지 않는 그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고객이 떠나고 나면 다시 찾아오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러면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이 맥킨지가 꼽은 아주 불황기의 핵심 고객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마케팅 방법으로 놀랍게도 현대차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때 현대차를 사는 고객들한테 당신이 지금 이 차를 사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돼서 당신이 실직을 해서 융자로 산 차값을 못 내게 되면 차를 우리한테 반환해도 우리가 이유불문하고 대로 반환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차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마켓시어를 넓히는데 상당히 현명한 정책으로 고객을 잃지 않았다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나라가 후발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1990년에 미국에 가서 경영학을 할 때만 해도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시절이었고 그때 제가 경제학책에 보면 싼 차에 품질 나쁜 싼 차로 현대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런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당연히 차를 잘 안 사게 되니까 과감하게 내걸었던 것이 그 10년 동안 엔진 및 파워드레인에 대한 워런티를 해주겠다. 10만 마일을 탈 동안까지라도 10만 마일까지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나중에 보상 수리해 주느라고 망할 거다는 얘기했고 현대차가 금융위기 때 저런 실직에서 오는 부담을 자동차 회사가 맡아주겠다고 했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차가 품질 낮은 차 싸구려 차에서 이미지를 벗어내고 미국 시장에서 견고한 자리를 잡는데 상당히 현명한 정책 마케팅 전법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불안을 오는 것은 이제 기타는 우리가 미국 무역 갈등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타결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고요. 브렉시트가 10월 말에
EU하고 타협 없이 될 거라고 약속했던 보리스 존슨 때문에 되게 또 불확실성이 커졌었는데 지금 최근 영국에서 그렇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연말까지 이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거와 제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홍콩 사태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들 또는 우리나라로 보면 한일 경제 갈등 또는 대북, 북한과의 핵 협상 이런 것들이 또 이 국제 외교에서 경제 외적인 불안 요소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제 침체의 많은 지표를 보면 지금 채권 수익률 역전이라든지 제조업 지수 등은 불황을 예고하는 쪽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통계나 실업률은 아직 불황을 예고하는 정도의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낮은 실업률과 자발적인 이직이 많은 소위 고용의 그 호황이 계속 워낙 장기간 호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올라간 임금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압력이 커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 때문에 지금 매번 고용 통계 발표마다 주시하고 있다. 한 가지 지금 세계적인 불황이 없다라고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자본 금융시장의 전문가나 경제학자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소비가 아직은 상당히 견조하다.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가 워낙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견조하고 그 미국의 큰 소비가 글로벌 경기 불황을 지금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조만간 반드시 경기 불황이 온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경기 불황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내후 외환의 위기를 지금 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외환보다도 외부적인 불안 요인보다도 문정부가 일으킨 내부적인 경제 불안 요인이 워낙 커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바로 소비자와 가계의 어려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경기 침체에 우리나라가 먼저 경기 침체를 이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빼면 이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경기 침체, 리세션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그것은 지금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시를 해야 되고 가계도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전을 하셔야 되고 기업들도 현금 보유를 높이면서 부채에 대한 재무 조정을 시작하고 원가 구조 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